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간략하게 그 평평 챌린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심사 과정 결과, 그 다음에 본선 일정, 뭐 자세한 거 하나씩 좀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그 일정 변경이 좀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원래는 평창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뭐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제일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때쯤 되면은 피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편도 그렇고 그때가 이제 그 휴가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오히려 그 시간 전략도 되고 그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비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4일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7월 28일에 본선 비대면을 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토론을 통해서 배운 걸로 에세이 참가자들은 에세이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가이드에 따라서 약간 도식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토론 그거는 이제 그 준비용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수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수정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반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역할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주어진 가이드, 찬성이냐 반대냐 입장에 따라서 그룹으로 또 그거를 입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거기 완전히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토론을 본선을 끝난 다음에 자기 진짜 생각,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찬성 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어떤 것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거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토론을 해봤더니 내 생각에는 이 찬성 쪽 또는 반대쪽 아니면 또 중간에 어디 지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개인 입장문을 제출을 하는 게 8월 4일 일주일 드립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그 토론 참가자들은 본선에 결선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이 에세이 시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에세이가 아니라 개인 입장문만 가지고 그거를 평가해서 또 이제 그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8월 8일 날은 그 목요일 날 받아서 저희가 금요일 날 그다음에 주말에 심사를 해서 월요일 날 개인 입장문 수상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0일부터 15일은 3박 4일 동안 평창 평화 캠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중간에 13일 날에 오전에 대면으로 결선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에세이하고 찬반 토론 다 결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챌린지 수상자 시상식을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변경사항인데요. 원래는 이제 9월 21일 예정이 있었는데 너무 늘어지고 그때가 학기 중이고 해서 아예 그냥 수상자 시상식을 바로 그날 오후에 하는 걸로. 그 이때 이제 수상자 시상식에는 개인 입장문 시상도 같이 포함하는 걸로 이걸로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양해를 이렇게 구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선 일정 설명드릴게요. 자, 본선 일정은 7월 28일 목요일인데 오전에 에세이 토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그러니까 최다함님 같은 경우는 토론도 하고 에세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에세이를 하고 참가자 7명이 아니라 8명이죠. 8명이고 심사위원이 4명 내지 5명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0분 토론이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 총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 토론을 통해서 그 느꼈던 것들, 조언들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점심 끝나고 1시부터 2시, 그러니까 60분, 찬반 토론은 60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팀이 6개 방으로 나눠지죠. 가나다라 마바로 나눠서 토론을 하게 되고 심사위원은 3인 1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척 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심사조가 구성이 되면은 그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그 가급적이면은 충돌이 안 되게 예를 들어서 학교가 같지 않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그 지인이 만나지 않게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를 하지 않고요. 대신 심사위원은 그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에세이 같은 경우는 100분 토론 끝난 다음이고요. 그다음에 토론 같은 경우는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4시부터 5시에 심사위원과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총평 시간이 있고 그때 이제 심사위원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시부터 2시에 60분 동안 하고요. 심사가 끝나면은 약 30분 동안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심사위원들은 이제 채점 논의를 해서 결과를 사무국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토론, 여러분 이제 찬반 토론이니까 2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은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식을 잠깐 하고요. 이때 이제 채점하고 4시부터 5시까지 그 총평과 질문 대화 시간을 갖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미 뭐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평창 평화 챌린지가 공공외교 세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연락처 다시 한번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평창 평화 정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평창 평화 정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근데 뭐 다 알다시피 평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멋있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하노이에서 이제 좌절이 되면서 약간 빛이 발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의미 지금은 이제 정체돼 있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정신을 기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그거를 평창 평화 정신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에 이렇게 정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정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딱 2군데인데 하나는 광주죠. 광주 민주화 정신, 5.18 정신. 그러니까 광주 민주 정신이 있고 평창의 평창 평화 정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래서 평창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평창 분들한테 평창에 계신 분들은 이 평창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냐 올림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가지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5가지가 첫 번째 보통 평창 평화 정신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일단 이게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알다시피 평창 올림픽 3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만에 했던 그런 끈기의 정신, 그다음에 참여는 그 평창이라는 작은 가보신 분 알겠지만 작은 그 군이거든요. 그 많은 국민들이 5만이 안 되는 국민들이 진짜 일사불란하게 물론 평창 올림픽은 평창만 한 것이 아니라 정선도 했고 그다음에 강릉도 같이 했습니다. 나눠서 했죠. 그래서 이 참여한 지자체들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평창 올림픽이 화합의 계기, 남북 화합의 계기가 됐다라는 거. 근데 남북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는 포용. 알다시피 그 동계 올림픽은 부자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의 잘 사는 나라들의 고급 스포츠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평창을 계기로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고 이른바 눈이 없는 나라들로 스포츠의 확산이라는 그래서 포용과 화합의 이제 의미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신뢰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들어간 이유는 그 우리 주변에 보면은 베이징에서도 올림픽을 했고 도쿄, 나가노, 삿포로 이렇게 한중일에서 많은 그 올림픽 경기가 열렸는데 후속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행사 자체를 끝났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 올림픽도 그렇지만 평창 같은 경우도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창 그 2018 평창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가는 다양한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이라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평창 평화 챌린지를 하는 것도 그 평창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사 이벤트 한 번의 이벤트로 이른바 이제 먹튀가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또 올림픽 유산 사업이라는 그런 정신과도 맞닿아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신뢰를 지켰다 그런 의미에서 5가지 끈기와 참여와 화합과 포용과 신뢰 이 5가지를 평창 평화 정신으로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 내용을 제가 소개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홈페이지도 이 내용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토론과 에세이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 왜냐면 이게 이제 평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고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토론과 에세이 이거를 활용해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다 해석을 덧붙여도 되는 거죠. 자, 토론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토론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전에 먼저 그 개요에서 상금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저희가 대상과 최우수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 작은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여기다가 많은 그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여름에 이제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학비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시간에 알바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런 공부도 하고 장학금도 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하라고 평창군에 특별히 상금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미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찬반 토론의 주제가 UNSG와 한반도 평화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정하면서 약간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생소한 주제거든요. 아마 여러분 그 자료 찾다가 이렇게 많이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UNSG 자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는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연계하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시도하는 거는 이 평창 평화 챌린지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쉽지 않고 약간 생소하지만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의미가 커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 북한에서 작년에 그 비엔날이라고 자발적 국별보고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주 전이죠. 7월 5일 날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됐죠. 채택이 올 1월 달에 됐었고요. 그 발효가 돼서 본격적으로 모든 지자체, 평창 포함한 강원도 포함한 모든 지자체는 이제 그 지속가능 발전, 이른바 SDG가 되는 거죠. SDG 이행 계획을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뭐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거는 남한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남한에서 전면화되는 SDG 이행 계획이 이 한반도와 이게 어떻게 북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북한에서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북 관계가 교착된 상황 속에서 이 과연 SDG가 남한을 넘어서 남북 협력의 하나의 돌파 또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쟁점인 거죠. 그리고 남북 협력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은 이게 한반도 평화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까?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굉장히 심사위원들 나중에 이제 총평 그 공유 드릴 텐데 굉장히 궁금해하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주제고요. 요거는 그 에세이 하시는 분들 그 같은 경우 그 결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화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에세이 하시는 분들도 그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에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서명 가이드 그 제출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면을 입장문을 제출했고 토론도 이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성, 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공통이죠. 여러분이 하는데 이 마지막에 따라서 찬성이냐 반대냐 따라서 앞에 팩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찬성 반대를 양쪽을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다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형식적인 균형이지만은 해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입장,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또는 어떤 뭐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마 입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찬성이 쪽에 가깝든 반대쪽에 가깝든. 그렇지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제대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와 사실과 해석에 근거한 건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 그래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더 강고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이 토론을 통해서 그 이미 이제 토론반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게 이제 주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사 같은 경우는 서면이 이미 끝났지만은 찬반 토론에서는 이 5가지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자, 관련 개념과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여러분 토론해보다 보면 알지만은 상대방 들어보면 알잖아요. 상대방에서 어떤 발언하신 분이 저 개념을 저렇게 이해하고 있었나, 저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팀원 간 역할 배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2명, 3명일 경우에 그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발언하게 될 텐데 최대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고 실제 내용 중심으로 하는 거. 말꼬리 잡지 않고 동문서답하지 않는. 그래서 그 어떤 기술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그래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참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론 동아리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토론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who is right이 아니라 what is right. 그러니까 누가 올바르냐,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르냐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이 할 때도 누가 더 말빨이 셌냐라기보다는 누가 이 찾아가는 과정에 실질적인 내용 기여를 아이디어나 논리 제공을 더 많이 했느냐 이걸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결선을 했는데 이게 결과가 기대한 거랑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청중 분위기는 이 결선에서 팽팽하게 막 진행이 되면서 분위기로 압도했거든요. 분위기를 한쪽 팀이 좀 더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갔는데 최종 결과는 그 분위기를 압도한 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이 결정했다. 심사위원의 기준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실적인 발언의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그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3번째 같은 경우도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듣고 배우는가,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상대 쪽에서 나름대로 근거 있는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말꼬리 잡고 막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그때 수용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더 한번 발전시켜 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것이 이제 많은 더 가점을 받는다라는 거. 마침 요즘 뭐 드라마 많이 보고 계시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변론하는 거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토론에서 이제 상대방과 심사위원의 질문. 근데 심사위원은 시간이 부족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이게 주도 토론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하는 거. 말꼬리 잡으면 안 되겠다 막 피하는 것들이 아니라 최대한 성실하게 응답을 해서 이 인터액티브한 주고받기가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심사의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하는 거지만 실행 가이드, 시간 준수 등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찬반 토론에서 심사 기준이 되겠고요. 심사 총평 간략하게 공유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서면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그 3분이 나눠서 이거를 나눠서가 아니라 3분이 모든 것을 다 읽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심사를 하신 3분이 이렇게 간략하게 심사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심사총평 이모모 교수님 맨 밑에 거 있죠? 평가의 최우선적인 기준은 평화의 보편성, 시급성과 당위성 아래 한반도의 특성과 현실적 한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창의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번째 심사하신 분들 이 시가 본 토론의 핵심이 UNSC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 3가지 요소를 어떻게 유기적 통합적으로, 물론 이제 가이드는 여기 소음이 들리는데 좀 꺼주시겠어요? 어디서 소음이 들리죠? 이거 사무국인가요? 소음 꺼주세요. 소음 들립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소음 들립니다. 사먹고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사무국 아니에요? 사무국? 수고겠죠?
사무국 그럼 이거 어디죠? 사무국 꺼주세요. 소음 이게 들리. 제안서 그냥 여보세요? 말만 바꾸면 딱 바로 나오는. 이거 참가자인가요? 누구게요? 이거 사무국에서 이젠 괜찮네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를 나눠서 토론을 하게 되지만은 이거를 기계적으로 분절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는 아마 그게 초점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준비하는 팀들이 다 기본적인 걸 하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유기적 통합적으로 연결되느냐, 이게 이제 토론의 그러니까 질의 굉장히 핵심이고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SDG와 평화의 관계, 이건 좀 더 한 발 깊이 들어가는 건데 16번의 역할에 대한 거 관련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료 올려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서면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급했다면은 지금이라도 한번 보면서 그 SDG와 평화가 어떤 관계, 이거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차원에서. 근데 그게 한반도로 오게 되면은 남북 관계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SDG가 구체적으로 가면 알다시피 17개로 돼 있잖아요. 그 안에는 사회, 뭐 식량,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환경, 거버넌스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16번을 이제 보통 평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용으로 가게 되면 기후 변화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기후 변화라는 게 일반적인 평화는 국가 간이었는데 이 기후 변화라는 거는 남북한이 공이 다 위기로 지금 작용하는 거죠. 평화에 대한 위협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 기후 변화가 한반도 평화에 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다 둘까? 어떤 분은 이거를 기후 위기가 한반도 평화의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군사적 핵 중심의 안보 평화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평화 담론과 뭐 이런 것들이 SDG가 그거를 제공해주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내용이 함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창의적으로 끌어내서 토론을 연결시키느냐.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그 토론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심사위원들한테 어필도 하고 그 창의성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식량 안보 전통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린 데탕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린 데탕트. 그린이라는 거는 환경이고 데탕트라는 거는 평화적인 용어잖아요. 뭐 이런 논의들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담론들, 키워드, 그러니까 UNSCG, 남북협력, 한반도 평화 이거를 이 큰 틀인데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가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심사위원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 분 더 있는데 그 내용은 최모모 교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하죠. 지속 가능 발전의 정의 등이 적절히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 물론 이제 개조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 토론 같은 경우는 말로 하는 거지 이 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간략하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토론하다 보면은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뭐냐, S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때 그거를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이해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붙이는 맥락적 해석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최모모 교수님께서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이따 이제 사다리 타기를 할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1번부터 12번이 돼 있죠. 그러니까 4배수로 되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1번을 뽑게 되면은 1번 팀이라는 거죠. 1번 팀을 뽑게 되면은 첫 번째는 찬성 입장에서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는 어디가 돼 있죠? 그러니까 1번 팀은 가조에 가가지고 찬성의 입장으로 토론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토론에 가서는 나조에 가서 반대 입장으로 하게 되는 거죠. 사다리는 여러분이 그 1번부터 12번만 정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 누가 어느 조에서 하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도 모두 6조로 구분이 되고요. A, B, C, D, E, F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정해지면은 심사위원 18명도 여기에 이제 배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누가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하게 되면은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만날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뭐 같은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표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모두 이제 100분이 된다고 했는데 모두 발언, 입장 발표죠. 한 분이 하셔야 됩니다. 3명 중에 1명이 하는데 이거를 되도록이면은 그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이거를 굳이 둘로 나눠서 물론 이제 3분을 반으로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건데 일단은 제1 발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시 끝난 다음에 그 찬성팀에서 반대팀, 그러니까 반대팀 모두 발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도 토론이 아니라 요거는 팩트상의 질문하는 거죠. 사실관계라든지 의미라든지. 이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5분이고요. 아무나 할 수 있고 답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워밍업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주도 토론하다 보면 의미 가지고 괜히 그 소모적으로 핑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질문 시간을 5분씩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분명히 확인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의미로 한 겁니까? 그때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그 용어가 이런 의미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이제 주도 토론, 쟁점 반박이 되는데 찬성팀의 두 번째 발언자가 자, 그동안 이제 상대의 모두 발언을 들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제 해명도 됐고요. 그걸 토대로 본인들의 논지를 전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마침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이제 그 뭐죠? 증인 신문 하듯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기법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자기 주장을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모두 10분을 드립니다. 10분을 다 얘기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10분을 뭐 상대방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을 에 대한 답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든지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에 이 주도 토론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이래서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답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이쪽에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분 동안 충분히 쟁점들을 드러내고 자기 팀이 생각한 것이 왜 옳은지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10분 동안에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3인팀의 경우 약간 인위적으로 나눈 건데 한 명이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여기 주도 토론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이거는 기계적인 배분이고요. 심사위원은 앞에 얘기했듯이 최대한 모든 참가자들이 최대한 공평하게 그 분량을 나눠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방금 제시한 거는 기계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두 분 참여 같은 경우는 주도 토론을 두 번 당연히 한 번씩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두 발언하고 마무리 발언을 나눈다든지 자, 이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의응답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남을 경우 여러분 10분을 다 안 쓸 경우 심사위원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 그러니까 최대한 10분이라는 그 저희가 이제 드린다라는 거죠. 10분을 다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발언이 있죠. 최종 발언은 2분을 드립니다. 2분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쭉 토론을 해서 마지막 어필이 되는 거죠. 그 어필 통해서 왜 본인들의 찬성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왜 반대 입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물론 이제 토론에 오기 전에 모두 발언하고 최종을 준비를 할 수 있죠. 초고를. 근데 토론하다 보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의 내용을 마지막 어필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 물론 이제 여러분이 제출한 서면을 미리 한번 보죠. 심사위원들 저희가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토론들의 흐름을 보게 되거든요. 그 흐름과 이 마무리 발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에 이제 토론을 해보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그 예선에서는 편차가 큰 경우가 있지만은 결선 같은 경우는 거의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찬성팀 얘기 들으면은 찬성팀으로 막 쏠리다가 또 반대팀 얘기 들으면 반대팀 쏠리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다가 마지막 이 마무리 발언에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무리 발언을 듣고 나서 아 이쪽 팀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이 단순히 요약이 아니라 어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60분이 이제 배당이 돼 있습니다. 최대 60분 정도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모든 팀원이 최소한 1회 이상 발언하고 최대한 공평하게 분배돼야 되고 질의응답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주도 토론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질문하면서 자기 주장 전개할 수 있고요. 그다음 필요한 경우 상대 팀원을 지정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대 팀이 어떤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처음에 5분에 있는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가 자유롭게 하고 누구나가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최대한 질문에 맞게 충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남은 경우에 질문 던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얘기가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심사위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3 내지 4인이 일조로 구성인데 3인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할 때 또 젠더를 배려해서 항상 그 중에 이제 2대 1로 남성, 여성 이렇게 참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제 전문 또는 북한 인권 전문가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사위 끝난 다음에 총평과 조언을 제공한다 그랬죠. 토론은 오후 4시부터 5시고 에세이는 오전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사위 다 끝난 다음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부 토론을 통해서 심사 결과를 채택하죠. 근데 단순하게 되면은 양쪽 팀에서 어느 팀이 더 잘했다, 무승부다, 뭐 요거잖아요. 세 가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14팀 중에 12팀 중에서 결선에는 이른바 4강 4팀만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4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12팀 중에서 모두 1승 1패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6팀이 2승을 하고 두 번 다 이기고 6팀이 2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선정하는 건 4팀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도입되냐면은 그러니까 동률일 경우에 개인 점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심사위원이 조를 구성해서 어느 팀이 잘했다 그거 결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런 토론해 보면 이제 대진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력이 팽팽했는데 그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길 수가 있고 간신히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심사위원이 그 승부를 승인지 무승부지 패를 정한 다음에 어느 정도인지 척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5점 차이로 한 정도인지 아니면 3, 4점 정도인지 1점 차인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모아서 만약에 동률일 경우 예를 들어서 2승을 한 팀이 6팀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요것을 가지고 4팀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이겼더라도 어느 정도 이겼냐가 그 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진운에 따라서 진짜 아주 강력한 팀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 팀은 이제 무승부로 되겠죠. 그렇지만은 무승부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다라는 거 참고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질의응답은 나중에 그 추첨한 다음에 한꺼번에 다 받도록 할게요. 에세이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에세이는 토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덜 복잡해요. 에세이의 주제는 인종주의 종식과 평화 구축이죠. 근데 이 주제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유엔에서 정한 겁니다. 해마다 유엔에서 그 주제를 정하고 올해 주제가 이거였죠. 근데 그 인종주의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종차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비해서 인종주의 담론은 이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종주의에 대한 이해가 에세이에서 좀 다양하게 이제 나타났는데 요 배경은 알다시피 유엔에서 이걸 한 거는 작년 에세이 주제는 코로나19였죠. 코로나19였고 근데 올해 이 주제가 채택된 거는 알다시피 코로나19
그 대응 또는 그 극복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가 있었잖아요. 특히 아시안 헤이트, 아시안 혐오가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BTS가 미국에서 갔다 온 거잖아요. 5월 말에. 그래서 이 인종주의가 과연 평화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에세이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100일 전. 그래서 아마 이거를 처음 하셨던 분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9월 21일이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이고 그로부터 역산해서 100일 전인 6월 13일 날 이 카운트다운 메시지를 보내서 이 100일 동안 이거를 실천을 해서 유엔 평화의 날에 그걸 기념하자 이런 취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에세이를 쓰면서 자기 개인 또는 자기가 속한 단체의 활동들을 한번 성찰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 경연대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미 다 알겠지만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왜 유엔에서 이거를 주제로 정했는지, 자, 인종주의 종식이 평화구축에서 왜 중요한지, 또 어떤 연관인지, 그다음에 이건 또 SDG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 이 부분은 평화구축과 SDG는 이 토론 주제와도 상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상대편 하는 것도 같이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결선에 오시는 분들은 배심원으로 이제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개인 경험. 그다음에 5번은 100일 동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보통 이거를 애드보커시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평화 실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교 내 또는 시민사회 또는 정부에 제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제가 그 사전 설명할 때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 바깥에서는 또 다른 평창, 어게인 평창, 2018년처럼 경색된 남북 관계에 뭔가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강원으로 한 거죠. 남북 강원도. 그래서 저희 그 행사가 그 강원도가 하는 거에 평창이 하지만은 이 그때 2024년 평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계 올림픽 행사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연결시켜 보자라는. 그래서 올림픽 행사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한 평화. 근데 이 올해 평화의 주제는 인종주의. 그러니까 인종주의 종식을 통한 평화 구축 또는 스포츠가 인종주의 종식에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유럽에서 인종주의 같은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게임이 몰수가 되죠. 게임이 취소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게 이제 스포츠가 갖는 평화나 인권 교육의 일환인 거죠. 스포츠가 단순히 이제 그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시민 교육에도 스포츠가 유럽에서 굉장히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인종주의 종기 평화 구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세이 같은 경우는 기존 지식을 그 확인한다기보다는 이런 지식들은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지식을 토대로 각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상상력, 어떤 그 제안들을 만들 수 있는지 보다 창의적인 부분에 심사에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그 그룹 인터뷰 심사할 때는 토론과 비슷하게 관련 개념과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그 5가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과 동료 질문, 서로 이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응답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시간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 심사위원의 총평입니다. 총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에세이 하신 분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라는 3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이 이렇게 여러분 에세이를 꼼꼼하게 다 읽고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이모모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수작이 많았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위적인 주장보다는 뭐라고 하죠? 화면이 지금 주장보다는 내면화,
그다음에 설득 중심으로 이렇게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맡으신 홍모모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김 교수님은 뭐라고 써있죠?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솔직하게 아이고 뭐가 죄송합니다. 뭐가 이게 화면이 틀어졌네.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제가 스크린 터치하다가 이게 잘못 가서 했으니까 자세한 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기조 발언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8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순서를 뽑게 되면은 1번부터 8번 순서대로 3분씩 드립니다. 3분씩 에세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때는 기계적으로 1, 2, 3, 4, 5 뭐 이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에세이 쓸 때는 크겠지만은 이때는 이제 그거를 마치 발표하듯이 3분 동안에 그 청중 앞에서 발표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참가자 교차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에세이를 다 모아서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상대 거를 읽고 1번 참가자는 2번과 3번 참가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료 평가가 되는 건데, 그래서 4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상대방한테 2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질문을 길게 하고 답변을 짧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8분이 이 4분을 받아서 상대편 2명을, 2명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번 참가자는 2번, 3번 참가자에게, 4번 참가자는 5번, 6번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그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1분 쉬었다가 숨 돌리고 심사위원이 또 이번에는 질문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이 4분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4분이 한 명당 평균 한 2분이 되겠죠. 그 질의응답 포함해서 답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발언 1분을 드립니다. 1분. 다 끝난 다음에 자, 그걸 통해서 그 보통 영어에서는 그 테이크어웨이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가장 남았던 거, 그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결론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들을 간략하게 1분 동안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부분들이 자기한테 제일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때 발언 순서는 거꾸로 8번부터 1번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종료가 돼서 이렇게 해서 100분 토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에세이 심사는 뭐 앞에 4 내지 5인인데 지금 4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총평과 조언을 제공을 하고요. 이때 이제 심사위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내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개별적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을 하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서면 심사 점수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거 있고 50%를 합산을 해서 최고 점수 취득을 해서 결선 진출자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직접 손 들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채팅방에 따로 질문이 온 건 없는데 적어주셔도 됩니다. 채팅방 제가 열어놓고 볼게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가채로비 팀 최다빈입니다. 그 때 이제 본선은 온라인 디바이스로 개인 계정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건지, 혹은 한 화면에 이제 모든 팀원이 나오게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같이 이렇게 원샷에 3사람 들어와도 되고요. 그럼 좀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집에서 해도 되고,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질문했어요. 네, 에세이 참가자 조재성입니다. 이번에 에세이가 아까 결선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예선 통해서 인원들이 좀 줄여진 다음에 결선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결선 갈 때 인원 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심사위원회에서 토론에 그걸 편차가 크면은 줄어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8명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론을 통해서 점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게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이 그날 당일날 결정하는 걸로. 그 대신 결선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달리하게 됩니다. 결선에. 그래서 결선에는 순위 결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그 본선에서는 결선 진출자를 가린다면은 결선에 우선은 그 순위만 그 차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인어피스 박정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혹시 그 토론 대회에서 1차, 2차 나뉘는데 찬성 반대가 바뀐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럼 찬성하고 반대 첫 번째 1차와 같은 팀과 이제 역할만 바꿔서 하는 아니요. 건가요? 다른 팀과 합니다. 다른 팀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난 팀과 전혀 다른 팀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지면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똑같은 팀을 2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2차 그 대진표는 아직 안 짜진 지금 이제 건가요? 기계적으로 짜죠. 아. 기계로 짜게 돼 있는데 이미 다 돼 있으니까 1조는 그러니까 1팀하고 2팀이 1차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1팀은 찬성 역할을 하게 되는데 2차에서는 반대 역할을 하면서 아마 5팀을 만날 거예요. 5번 팀을. 그런 식으로 안 만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런 질문 하나 있을 거예요. 2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질문 하나 올라왔네요. 스테이플러 배현님, 주도권 토론도 입론처럼 2사람이 나눠서 해도 되는 건가요? 요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도권 토론은 2번의 기회를 드리잖아요. 한 사람이 이미 2번의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취지거든요. 근데 입론 같은 경우는 3분 만에 3분 내 입론을 뭐 3사람이 1분씩 나눠 되고 상관없습니다. 주권으로 이어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을 배정을 했는데 여러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이 또 토론에 효과적인가요? 저 의견 제시해도 될까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네, 주도권 토론 같은 경우 10분이고, 아까 정해진 시간을 보니까 입론하고 결론을 다 합치면 5분이었고, 주도권 토론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0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2번을 드리는 거죠. 2번. 네네. 그렇게 하면은, 적으로는 불가피하게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도권 토론 같은 경우는 팀에게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네. 한번 다르면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3명으로 할 경우에 만약에 나누는 경우에 제가 아까 기계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대적이 아니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입론과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도 이렇게 하는 게 기계적인 건데 만약에 그거보다는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취지는 3사람이 최대한 공평하게 하는 거였잖아요. 팀워크를 본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도권 토론도 이 팀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3명이 참여하는데 한 사람이 좀 더 많은 시간하고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도 있고 그게 더 그 토론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의견을 채팅방에 주세요. 의견을 자, 네, 기계적으로 윤태영입니다. 혹시 그거를 의견 지정하지 말씀드려도 않고 될까요? 최대한 팀에다 자율성을 주고 주도권도 10분 안에 3사람이 하든 2사람이 하든 1사람이 하든 그거는 팀이 알아서 하고 그 대신 심사위원은 총체적으로 그 주도권 토론 그다음에 모두 발언 그다음 마무리까지 전체적으로 이 3명의 팀원이 골고루 배분이 됐느냐만 판단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뱃놀이팀 류태영입니다. 혹시 의견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얘기해 의견 주세요, 말씀드리면 유태현 될까요? 선생님. 네.
네. 그 앞서 조대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팀의 인원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입론하고 결론을 합쳐도 5분 정도인데 만약에 한 사람이 10분을 계속 말을 하게 된다면 10분이랑 5분이라는 이 편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10분을 계속 말하게 될 텐데 그때 말할 수 있는 소재라든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내용상의 고갈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 사람이 10분을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3명이 나눠서 하는 게 토론의 풍성함을 봤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후자 의견을 동의하신 거네요. 자율적으로 세 사람이 나눠서 하게 전체 시간만 통제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율성에 맡기되 변수.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듯이 이 취지가 그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팀 토론이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 팀이 합쳐서 얼마나 쟁점을 잘 드러내고 그걸 보는 거니까 그 저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제가 기계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심사 기준을 다시 조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시간 틀은 지키되 그 10분을 한 사람으로 꼭 한정하는 게 아니라 팀원이 알아서 혼자 해도 좋고 둘이 해도 좋고 셋이 해도 좋고 그거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근데 심사 기준은 그 팀워크나 공평한 배분 그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우리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에세이 심사인데 그 줄어들 수도 있는데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가 최대 8명까지 수상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도 8명이 다 오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에세이가 두 가지. 하나는 에세이는 기본적으로는 그 50%가 이미 제출한 걸로 평가를 받고요. 나머지 50%가 이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간은 좀 그 논란이 될 수 있지만은 이 토론 같은 경우는 토론을 통해서 얼마나 소화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세이는 솔직히 저희가 이 에세이를 가지고 뭐 카피캣이라 그러죠. 그렇게 돌려보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토론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그 에세이를 얼마나 자기가 진짜 소화해서 썼는지 아니면 인터넷 돌려가지고 그냥 대충 컷앤페이스트를 한 건지 그게 토론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그 에세이가 굉장히 좋은 게 많았다고 얘기하지만은 만약 하나 토론을 통해서 에세이 쓴 거하고 실제 토론과 너무 차이가 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결선 진출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50%가 들어가는 거죠. 50%가 서면 점수하고 50%가 토론 점수를 합해서 결선에 한다라는 거. 그렇지만은 저희도 가급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일주일째 절대 평가가 되는 거죠. 해서 다 가길 바라지만은 너무 그 차이가 클 경우에는 결선에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 정도로 이야기 드립니다. 자,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네요. 일부에서 찬성 주도 토론. 자, 그 채팅방 봐주세요. 고란도란의 유정민 쌤이 질문했는데 일부에서 찬성 주도 토론 반대 그렇게 순서로 됐는데 좋은 제안인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제안. 그러네요. 저는 고란도란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 1부에서는 찬성 주도 토론이 먼저 주도 토론을 하고 2부에서도 또 그렇게 되는데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저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얘기해 주세요. 유정민 선생님 네네, 의견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 네네, 저도 고란도란 팀의 의견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네. 추가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5분 동안 하는 이제 모두 발언 같은 경우에도 찬성이 먼저 시작하고 이제 최종 네. 발언 같은 경우에도 찬성이 먼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두 발언과 최종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팀 간의 순서도 좀 동일하게 하는 게 어떤지, 찬성 먼저 시작했다면은 그 뒤에 있는 최종 발언은 반대가 먼저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의견 주세요. 저는 두 의견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진행 순서표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성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발언은 반대가 먼저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주도 토론을 한 번은 찬성이 먼저, 한 번은 그 반대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할게요. 자, 유정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수정한 거 최종 그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제안 있으면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고란도란 배경준입니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주도권 토론에 있어서 이제 서명과 같이 공통 질문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일 그렇다면 이 공통 질문 부분이 심사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평가에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심사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표에 보면은 심사 기준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 토론에서 다뤄될 내용들이 충분히 다뤄졌는지 그 부분이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 저희가 10분이라는 시간을 2번 드린 거는 물론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또 짧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시했던 쟁점들을 충분히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드린 거니까 그 심사에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더 질문이 있나요? 채팅방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더 있는지. 자,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거 한 번만 다시 강조할게요. 저희 그 계속 그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이 평창평화센터에서 이걸 하는 취지는 평창평화 정신을 알리는 올림픽 평화 유산 사업을 하는 거지만은 좀 더 많은 한국의 청소년이 그 대학생이 그 이번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국제 의제잖아요. 그러니까 UN SDG 그다음에 UN 평화의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우리끼리만 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엔이라든지 국제적인 담론과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숙지를 하고 이걸 한반도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의 일환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공공의학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토론 같은 경우는 토론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나 각자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워서 소화하느냐. 그래서 그 개인 입장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결선에 진출하든 진출하지 않던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을 쓰는 거.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쓰는 걸 일주일을 드리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을 하시고 그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된 찬성 쪽일 수도 있고 반대 쪽일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리를 잘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그 4분인가요? 이렇게 초청을 하고 시상금도 있고 그분도 시상식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하는 캠프에 참여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그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이 그리고 이 캠프에는 평창평화 캠프에는 작년 수상자 작년에도 이제 평창평화 챌린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상자 중에서 10분이 참여를 합니다. 10분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결선에서는 배심원으로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 수상자도 여러분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 궁금한 것들은 계속 메일로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올리셔도 되고 저희가 바로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좋은 제안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로 자료 정리해서 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